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한국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 16쪽에서 18쪽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요. 삼국이 중앙집권적 영역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가야의 성립과 변청 과정이 어떠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의 성립입니다. 처음에 부족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가 강력한 군장을 중심으로 부족이 형성이 되고 다른 부족과 연맹을 하는 단계에서 다른 군장, 족장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추대라는 표현을 쓰죠. 추대를 받아서 대외교섭이나 군사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연맹왕국 단계의 왕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갖지 못했고요. 각 지역을 그 지역의 군장이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은 단지 군사 외교적인 대외적인 활동에 임무를 가지고 있고 행정적인 지배권은 다른 부족에 행사할 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연맹체 국가에서 점차 시간이 흐르면 고대 국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은 중앙 집권적인 왕의 권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각 부의 대표가 자기 밑에 별도의 관리를 두고 각 지역의 주민을 통치했지만 이제는 왕 밑에 관리들이 왕에게 직급을 받으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대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세 나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삼국입니다. 자, 건국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건국의 순서는 KBS죠. K 고구려, B 백제, S 신라, KBS 순서대로 건국이 되었어요. 외우기가 쉽겠죠. 자, 고구려는 가장 먼저 기원적 37년에 압록강 중류 졸번성에서 건국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는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천도했다라고 하죠. 자, 다음으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자, 어디서 내려오죠? 백제. 자, 고구려에서 내려온 고구려 계통 유의민이죠. 선생님이 4페이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신화를 실어 놓았는데요. 그것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의 주몽이 나라를 세우면서 이 고구려 지배층이 이제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백제다라는 얘기고, 자, 신라는 가장 늦게 건국이 되고 또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물론 삼국 간의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지만요. 기원전 57년, 자, 지금의 경주, 경주 지역, 옛날에는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토착민 집단과 유이민 집단이 결합해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봅니다. 자, 초기에는 박석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해서 이사금이라는 명칭으로 지배자를 추대했다라고 합니다. 자, 삼국의 발전 과정, 중요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나옵니다.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영토의 확장, 정복 활동이 필수적이고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자 상속, 세습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연맹체에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첫 번째,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제위했고요. 옥저와 동해를 복속시키고 한 군현을 공략해서 요동으로 진출했고, 계루부 고씨의 왕위 세습, 그리고 오부체제,
이것은 부족적인 오부 체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발전을 했던 시기의 왕은 바로 태조왕이죠. 자, 고구려도 5개의 부족이 중심이 되어서 연맹을 이루었던 나라인데요. 이제는 계로부라는 하나의 부족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국천왕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부족적인 오부가 이제는 행정적인 오부로 개편되었다. 자, 위에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각각의 지역의 지배권을 갖고 있던 연맹 왕국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왕 밑에 관리가 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부자 상속이 확립되는 시기가 고국천왕 때입니다. 자, 미천왕 때는요. 한 군현으로 남아있던 낭랑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고요. 자, 이 이후에 백제와 북방민족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졌던 고구려를 다시 살려내면서 가장 힘이 강한 시기에 터전을 닦는 왕이 바로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전성기를 이룩하게 되는데요. 그 기반을 닦은 사람이 소수림왕이죠. 자, 기반을 닦으려면 무엇을 해야 했는가? 첫 번째, 율령, 나라에 제대로 된 법체계를 만들어서 반포했다는 것이고, 불교를 공인했죠. 불교 공인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왕을 부처와 동일시하면서 더욱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태학을 설립했죠. 태학은 당시 고구려의 수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수준 높은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학습지 4페이지에 보면은 활 잘 쏘는 인물이라는 뜻의 주몽. 자, 이 주몽이 바로 동명성왕이죠. 자, 여기에 관련된 건국설화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로 돌아가서 백제의 발전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3세기 중반에 중앙집권 국가의 기반을 닦은 왕이 있었죠. 고이왕입니다. 자, 백제는 처음부터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나라를 키웠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삼국 중에서 먼저 전성기를 누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백제의 목지국 병합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목지국은 어딘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지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여, 고구려, 혹저, 동해, 만, 진안, 변안 합쳐서 4만이죠. 이 나라들의 위치가 나와 있고요. 과거에 세력이 강성했던 대표적인 국가, 연맹체 국가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 보면은 백제가 있고요. 이 백제국이 나중에 백제의 기반이 되지만 목지국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커지는 겁니다. 이 마한의 맹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목지국이고요. 지금의 직산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한 지역이 백제, 그리고 진안 지역이 여기 사로국 보이시죠? 요것이 신라,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동해 옥저를 통합하면서 고구려, 이렇게 힘이 키워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지국 병합, 한강 유역 장악, 이제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야겠죠. 이 관등제라는 것이 관리들의 등급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자평제라고 해서 6명의 지금으로 치면 장관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복,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입는 옷의 색깔을 정했다. 그래서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는 것을 공복제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집권 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했죠. 마지막으로 신라는 4세기 후반에 내무랑 때 완전히 김씨 집안이 왕위의 세습을 장악하게 됩니다. 원래는 박석김씨가 돌아가면서 했었죠. 근데 그 중에 김씨가 독점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아직 왕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요. 신라는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내무랑 때는 사용을 했죠. 자, 신라의 왕호의 변청 과정을 보면 거서간에서 시작해서 제사장의 성격을 드러내는 차차옹, 그리고 연장자, 계승자라는 뜻의 이사금, 대수장이라는 뜻의 마립간을 거쳐서 지증왕에 이르러서 왕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지원으로 누구를 격퇴했을까요? 외를 격퇴하게 되죠. 이 당시 신라는 아직 국력이 매우 약해서 가야와 연맹을 맺고 있던 외가 침입을 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강력한 군사력을 빌어서 외를 격퇴하고, 이때 광개토 대왕은 가야까지 쳐들어가서 금관가야의 세력을 쇠퇴하게 만들죠. 그래서 대가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신라와 고구려의 끈끈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 있는데요. 이것을 호우명 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이 호우총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고분입니다. 자, 이 호우명 그릇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한자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호 태왕 호우십이라고 적혀 있죠. 국강 위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 용호우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난 다음인 장수왕 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세기에 들어가면 신라라는 이름을 비로소 가지게 되죠. 바로 지증왕 때입니다. 자, 이 신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왕의 덕업이 날로 새로워져서 사방을 망라한다. 아주 멋진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름이고요. 지증왕 때는 드디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우경, 소가 경작을 하는데 이용되는 농사 방식이죠. 이 우경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 지역입니다. 이곳을 정벌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증왕에 이어서 법흥왕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나라의 체계를 잡는 시기죠. 자, 바로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제, 관리들의 복색을 정하고 17관등으로 관등을 정하고, 자, 그리고 불교 공인이 나오네요. 2차 돈의 순교 들어보셨죠? 이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토착 세력의 반대가 있었지만 법흥왕 때 이 불교를 공인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쇠약해진 금관가야를 정복하는 시기가 바로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통치체제의 정비가 꼭 필요하죠. 정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목적은 왕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각 부족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행정적인 성격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국왕 중심의 일원적 한 곳에서 통치 권력이 나오는 체제가 갖추어진다는 것이죠. 자, 관제와 관등의 정비입니다. 이 관리제도, 관리 등급을 정비를 했다는 건데요. 각 부의 지배 세력이 왕권에 복속되기 위한 과정이죠. 즉 왕이 어떤 등급의 관리로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또 부족에서 굉장히 힘이 있었던 인물들은 중앙귀족화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등제, 공복이 제정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고구려에는 14개의 관등이 있었고요. 이 관리들 중에 가장 높은 인물,
우두머리가 되는 관리를 대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16관 등제고 6자평이라는 이 장관급의 관리들이 있었고 22부의 행정구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17관 등제, 상대 등이 이 신하 중에서 넘버원이고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족회의,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암회의, 신라는 화백회의죠. 이렇게 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귀족회의에서 발달했고 국정 운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의 정비입니다. 자,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지방의 관리에 명칭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고구려는 욕살, 백제는 방령, 신라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지방관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자, 중앙집권 국가, 즉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 재편, 관등제 정비,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고 율령 제정, 그리고 불교 수용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먼저 율령이라는 것이 왜 꼭 필요할까요? 이 당시에 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자, 율령이라고 하면 율은 지금의 형법, 잘못했을 때 죄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라고 하면 행정법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 행정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제도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율과 영을 합쳐서 율령인데 일찍이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있었고 수당대에 이르면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죠. 율령격식이라는 법전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율령을 만듦으로써 이 관습법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가 체계가 성문화, 이제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문화되어서 중앙 집권체제 확립에 도움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문법적인 이제 문자로 명시된 이런 통치 기반을 확립한 시기는 고구려 4세기 후반 어느 왕일까요? 소수림왕, 그리고 신라는 6세기에 법흥왕, 백제는 안타깝게도 어느 왕 때 율령이 반포되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게 뭘까요? 알고 계시죠? 자, 모르는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책은 고려시대에 쓰여진 것이라서 그 이전에 쓰여진 역사서는 아직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언젠가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새로운 역사서가 발굴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아직 선생님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공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불교는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으로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했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의 소수림왕 때, 백제는 4세기 후반의 침류왕 때죠. 그리고 신라는 6세기 법흥왕 때 이렇게 불교를 공인하면서 강력한 국왕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신분제를 정비하는 과정 나오죠. 특히 여기에서 신라의 골품제는 성골과 진골, 육두품에서 일두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독특한 면을 보이는데요. 이 골품은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신분, 관직 진출, 혼인, 의복, 가옥, 집의 크기 뭐 이런 것까지 규제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골품이 낮으면 승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 선생이죠. 육두품으로서 나중에 자신의 능력을 당나라로 건너가서 10분 발휘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가야의 성립입니다.
가야는 변한 지역의 소국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금관가야를 김해를 중심으로 이제 연맹국으로 형성하게 되는데요. 3세기경이죠. 자, 가야는 먹고 살기가 좋은 동네였어요. 벼농사가 발달했죠. 왜? 남쪽에 따뜻한 곳이니까. 그리고 이 벼농사는 밭농사에 비해서 농업 생산량이 아주 농사가 잘 되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풍부한 철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덩이쇠 이런 것들을 외국에 수출을 했죠. 특히 낭랑과 외에 수출을 하고요. 또 이 중간에서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역할, 중개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뛰어난 철기 문화, 말, 머리 가리개, 철제 갑옷과 투구 이런 것만 봐도 엄청나게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김해를 중심으로 했던 금강가야는 고구려의 침략으로 약해지죠. 버풍왕 때 이르면은 병합이 되고 마는데요. 이 이후에 고령을 중심으로 대가야가 또 형성이 되어서 6세기 중엽에 신라 진흥왕이 병합할 때까지 쭉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면 가야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라의 병합이 되어 버렸을까요? 자, 대외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누렸지만 강력한 국가, 큰 규모의 국가를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야 연맹 안에 있는 소국들이 각각 독자적인 정치 조직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철 기술이 주변 국가도 점차 발전해서 기술의 우월성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와 백제의 압박을 받다가 6세기에 신라에 흡수가 되는 것이죠. 자, 활동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1. 삼국의 통치체제 탐구인데요. 자료 1, 2, 3, 4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넣으시면 됩니다. 자, 가는 고이왕이 나오네요. 내신 자평, 육자평 중에 하나죠. 왕명을 출납, 왕명을 전달하고 받아오는 그 대답을 받아오는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옷의 색깔을 정했다. 이것은 공복을 정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료 2. 수도의 지방을 5부로 나누어서 욕사를 두었다.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부로 나뉘어져 있었다. 자,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또 관리 파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료 3. 요거는 신라의 골품제입니다. 골품제에 따라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다고 했죠. 자, 자료 4. 버풍왕과 육부 지배자들이 회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지금 울진 본평리 신라비에 새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면 몇 대를 맞는다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료 1의 내용은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보기에서 찾으면 바로 중앙관료 조직 정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료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수도와 지방을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행정조직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에 해당되는 자료, 골품제잖아요. 골품제는 뭐를 규정한다? 신분을 규정한다. 신분제 정비에 해당이 되고 라는 뭐겠습니까? 하나 남았죠? 자, 법을 적어놨네요. 법 이퀄 율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국이 가에서 라와 같은 이런 정책을 썼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이렇게 율령, 신분제, 중앙, 지방 조직을 정비했느냐? 바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페이지는 삼국의 건국설화, 아까 고구려는 살펴봤죠? 자, 백제는 누굽니까? 바로 제1대 왕은 온조왕이죠. 온조설화라고 합니다. 자, 주몽이 태자가 되면서 비류와 온조가
한강유역으로 내려왔는데 비료가 자리 잡은 땅보다 원조가 자리 잡은 땅이 훨씬 좋았고,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십제였지만 나중에 이 비류의 백성들까지 오면서 백제가 되었다. 그리고 성은 고구려 그대로 부여시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알에서 태어난 아이, 바로 신라의 박혁거세의 설화죠. 경주에 가면 지금도 나정이라든지 관련된 유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 내용은 끝이 났고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꼭 퀴즈를 열심히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